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49년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1949년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요. 장제스는 대만으로 철수하네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고요.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하네요. 1949년 앞에서도 언급한 프랑스 작가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프랑스에서 1944년에 여성 참정권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현실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설파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대 여성주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로서 대상이 아니라 하나 인격으로서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이라는 광범위한 정치적 변화를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기대하죠. 1949년 아일랜드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휴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프랑스어로 완성합니다. 초연은 1953년이고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것 같은데 20세기 현대예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에게 구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한계를 초월적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넘어서서 손에 쥐어진 상상력과 감수성을 무기로 삼아 가볼 수 있는 만큼 가보려는 도전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의미에서 나를 포함해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현대예술이 어려운 이유는 대체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관습적인 표상과 반성 없는 관념의 영역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습관에서 형성된 수동적 작용에 머무르는 정신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작품은 이런 맥락에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면 보통 부조리 연극이라 불리는 경향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표현은 영국 비평가 마틴 레슬린 1960년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하죠. 만일 관객이나 독자가 연극에 대해 관습적인 표상과 반성 없는 관념의 영역에 갇혀 있다면 도대체 조리가 닿지 않는 연극이 고도를 기다리며일 겁니다. 부끄럽게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내 반응이 그랬고요. 듣자 하니 미국의 샌 퀸틴 교도소에서 1957년에 이 작품이 공연되었을 때 죄수들의 반응이 엄청 능동적이었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소문만 들은 사실입니다. 이런 소문은 60년대 폴란드나 알제리 등지에서도 전해져 오고요. 베케트의 말입니다. 여기서 철학이나 사상을 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보는 동안 즐겁게 웃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극장에서 실컷 웃고 난 뒤 집에 돌아가서 심각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고도는 희곡의 등장인물들이 기다리는 존재인데요. 고도가 영어로 신을 의미하는 God이고요. 프랑스어로 신을 의미하는 Dieu.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어로 줄임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Dieu가 고도가 됐다는 설이죠. 정작 베케트는 이 작품에서 신을 찾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1948년 오스트리아의 미술사학자 한스 제들마이어는 중심의 상실이라는 책을 펴내는데 이 책에서 그는 현대미술의 전위적인 경향들이 실인즉 중심을 상실했다는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죠. 종교적 입장에서 그의 중심은 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가 노발리스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은 신적인 정신을 지니는 자이며 예술은 신과 인간의 중재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렇게 신들이 없는 곳에서 유령들이 판친다는 제들마이어의 입장이고요. 내 생각에 베케트의 작업에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향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구조적인 조건들을 치열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강렬하게 능동적인 심지의 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주어진 중심에 기대어서 수동적으로 때로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들을 극복하려 함은 베케트가 1순위로 피하고 싶은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너무나 인간적인 조건 반사 차원의 길들여짐일 듯 싶습니다. 게다가 나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 협력했다던 제들마이어의 너무나 인간적인 정신적 차원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심의 상실은 베케트의 중요한 미덕일 수도 있겠고요. 차라리 나에게 문제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베케트의 말처럼 즐겁게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재미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재미란 주관적인 반응이어서 이것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말 번역 공연의 한계일지도 모르겠고요.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요약입니다. 1.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를 조금씩 죽이고 있는 거야. 2.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수밖에. 3.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까? 4. 고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까?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 끔찍하게도 모두 똑같다. 네, 여기에 고도를 기다리며 나오는 두 중심 인물의 대화.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이성을 무디게 하지. 아니면 재발이 잘못됐는데도 구두 탓만 하니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등장인물 포조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당신 언제부터 그랬냐는 둥 그 빌어먹을 시간 따위를 언급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어. 구역질 날 것 같아. 언제. 어느 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어느 날 그는 벙어리가 되었고 어느 날 나는 장님이 되었어. 어느 날 우리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고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으며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거라고. 그날이 그날이며 그 순간이 그 순간인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소?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덤에 걸터 앉게 되는 것이오. 빛은 한순간 비쳤다가 또다시 밤이 되는 것이지.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말처럼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까미의 시시포스의 신화를 무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미의 경우 신의 처벌에 의해 무한 반복되는 바위 굴리기의 반작용은 실존적 반항에 기대어 현실화되지만 베케트의 경우 고도의 애매한 약속에 의해 무한 반복되는 무의미한 짓거리의 반작용은 무기력한 기다림에 기대어 현실화됩니다. 어떤 경우에나 구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초월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베케트가 바라보는 진실로서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초월할 수는 없어도 현실을 꿰뚫어 바라볼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작가로서 역할인식. 베케트의 1957년 희곡 놀이의 끝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저 세상은 또 다른 지옥에 불과하다. 이런 작가로서 현실인식에서 베케트는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죠. 베케트는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51년부터 53년에 걸쳐 프랑스어로 쓴 소설 3부작은 내가 알기로는 베케트가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들입니다. 나중에 작가 자신이 영어로 번역하고요. 인터넷에서 누군가 평가하기를 문학의 한계에 최대한 근접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로서는 문학의 한계라기보다 인간에게 구조적으로 주어진 한계의 경계에서 변주구를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1951년 작품 몰로이는 1, 2부로 나누어 서로 만난 적이 없어 보이는 두 등장인물들의 시점으로 구성되는데 프랑스어든 영어든 언어로 쓰인 글에서 어디까지 의미 창출이 가능한가를 실험하는 듯 싶습니다. 같은 해 출판된 말론 죽다는 병원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독백이거나 아니면 그가 하고 있는 생각이거나 어쩌면 그가 쓴 글일지도 모릅니다. 몰로이처럼 음울하고 억눌린 그러면서 폭력적인 분위기의 소설입니다. 1953년 작품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기이한 생명체의 독백 같은 작품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세 작품의 공통된 특징은 존재와 소통의 경계, 그리고 혼돈과 뒤엉켜 있는 기묘한 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토니아의 생물학자 야콥 폰 윅스킬의 말, 생물들에 있어서 실제는 각기 다르다가 떠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심의 총체적 상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건지어진 주관적 구성체로서 존재의 환경세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콥 폰 윅스킬은 이러한 조건을 형식이라 부르는데 나는 구조라고 부르고 있죠. 존재들이 서로에게 조건이 되는 이를테면 청사진에 따라 기능하는 조건과 작용의 세계로서 우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소통이겠는데 그리고 소통의 한계를 뼈아프게 직시해야 하는 현실인식일지도 모르겠고요. 베케트가 그 현실 넘어 초월적인 진실을 들여다보았는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베케트의 3부작을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요. 솔직히 제대로 읽어보려 시도할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화가 니콜라스 스타엘은 여러 양식의 그림들을 시도하다가 1949년을 기점으로 스타일 특유의 임파스토 기법에 의한 반추상적 회화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임파스토 기법이라 함은 화폭에 물감을 나이프 등으로 두껍게 덮어가는 스타일인데 스타일의 경우 색채의 질감이 거칠다기보다는 매끄러운 느낌이라 단순하게 형상화된 반추상적 화폭의 구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내면적이면서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진역한 풍경이나 외떨어진 인물의 반추상적 형상은 추상미술에 다가가기 어려운 가령 나같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의 때이른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스타일의 작품 몇 점을 같이 볼까요? 이 작품이 1949년 구성이라는 작품인데요. 반추상적 작품이죠. 풍경이 느껴지시죠? 예. 그리고 이 작품이 내가 좋아하는 1949년의 헐리데이, 휴일이라는 작품인데요. 무언가 해변에 기다림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내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1952년 그야말로 고즈넉한 그런 풍경의 느낌이 나에게는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작품이 1953년 피에솔레라는 이탈리아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참 좋은 반추상 그림들이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그림 몇 점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